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13-2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의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는 공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춘추 전국 시대라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후에 이제 주나라가 도성을 낙양으로 동쪽으로 옮기니까 중원이 비어가지고 그 중원을 가지고 자기가 주나라의 정통이다, 적자다라고 하면서 여러 제후들이 할거하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인데, 그때의 그 춘추 전국 시대의 말경에 공자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교를 체계화하는 거예요. 공자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이전,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 주나라, 또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있었던 요손 임금 때의 그 덕스러웠던 제도, 사상을 이제 체계화한 사람이 공자예요. 그때가 공자의 출생 때가 기원전 551년. 그러니까 그 불교의 시조인 시타르타의 출생하고 비슷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시타르타의 출생 때를 기원전 557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공자는 기원전 551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약간 8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이 기원전 6세기라는 점에서는 똑같단 말이죠. 그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특히 군자들을 주나라 초기에 순박한 덕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늘을 인격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주나라 때 그 초기, 그때 그 순박한 덕성, 그리고 요임금, 수임금, 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에 그 덕치, 그때로 사람들을 되돌리고 정치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예, 말하자면 그 이전의 가르침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공자는 새 제도의 창안보다 오히려 구제도의 복원과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제도들을 보다 더 합리화시키고 이상화시킨 것이죠. 원래 유는 봉공영주의 궁중에 고용된 전문가들, 예와 악의 전문가들, 식자계층이 유를 말하는데, 자, 그 뒤에 이제 공자 뒤에 맹자가 나오죠. 맹자는 기원전 4세기 후반, 공자는 기원전 6세기 또는 5세기 초반이라면 맹자는 4세기 후반이니까 100년하고도 한 150년 이상 후에 이제 맹자가 활동을 하면서 봉건 질서가 더 깊이 붕괴되던 시기에 출생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르칠 때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왕도 정치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도 정치를 얘기했는데, 왕도 정치란 뭐냐? 그 이기적인 간지나 간사한 지혜, 강교한 지혜로 그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어지린 덕에 의해 치리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왕도 정치다 라고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왕도 정치를 성실히 실행하는 군주가 앞으로 그때 이전에 한때 주나라에 의해 이루어졌던 그 통일왕국,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주나라에 의해 이루어졌던 통일왕국을 그
그 회복하게 될 사람은 누구냐?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간을 볼 때 인간을 선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맹자의 성선설, 다음 PPT에서 나오는 순자의 성악설과 대조되는 개념이긴 한데,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 측은지심, 자비의 감정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성선설, 착하게 태어났다고 보고, 악행이란 뭐냐? 이 측은지심이 타락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맹자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어요.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그 사실은 무시한 거죠.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에 반대해서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욕망을 가지고 출생했고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투쟁과 다툼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순자는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이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은 것 같아요? 인간의 죄 문제를 생각하면 성악설이 옳은 것 같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이 맨 처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을 때는 선할 수도 있었고 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성악설이죠. 지금은 이제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이후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서 출생하니까 성악설이 맞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에요. 그 어느 쪽이든 채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그때는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투쟁과 다툼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선 위로부터,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군주를 얘기해요. 왕을 얘기해요. 하나님 개념은 없으니까, 유교에 하나님 개념은 없으니까, 하늘 개념은 있어도, 자, 위로부터 군주가 상이나 벌을 통해서 적당한 사회 질서를 부과함으로써 이제 제대로 된 통치 체제가 갖춰진다고 보는 거예요. 공자에게 거의 인격적인 신이었던 그 하늘 개념이 순자에게서는 하나의 자연적 개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자는 하늘을 거의 인격적인 개념으로 보고 그 하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본 데 대해서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는 그 하늘 개념을 그냥 하늘로 보는, 자연적 개념으로 보는 거고, 그 인격적으로 명령하고 사명을 주는 존재로는 보지 않고 그냥 자연적 개념으로 보고, 인간은 자연적으로 악한 존재이고, 이렇게 본 특징이 순자에게 있었단 말이죠. 자, 천하통일. 자,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끝이 진나라에 의해서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해요. 그때가 기원전 221년. 아직도 기원전이에요. 이때 그 유명한 게 진시황이죠. 진시황. 진시황이 진나라가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한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곧이어 한나라가 진나라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나라가 한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이제 이 한나라 때의 부흥을 중국에서는 많이 이 한나라를 좋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라의 후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얼마 가지 않고 한나라가 이제 진나라의 골격을 물려받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말이죠. 중국의 역대 나라들이 이 한나라, 그래서 이제 한문, 한족,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저기가 이제 이 한나라예요. 진나라의 곧 뒤이은 한나라가 이제 결국은 중국 역사의 하나의
그들이 자랑하는 한나라 중국인 거죠. 봉건제도 대신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도입해서 진나라는 한나라는 말이죠. 오랫동안 타 사상과 투쟁해야 했던 유교가 서서히 국가의 정통 사상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어요. 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도교, 이제 이런 것들, 중국에는 이런 사상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유교, 유학이 국가의 정통 사상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무제, 한나라 왕 얘기죠. 한무제 그 7위 초에 그 비유교의 추종자들은 공식적으로 축출됐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또는 과거 제도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유교가 아닌 자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그 유학을 교과 과정으로 하는 태학이 설립돼요. 태학이라고 하는 유학을 교과 과정. 그러니까 유학이 이제 모든 중국의 이제 한나라의 그 사상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후 유교의 기초 지식이 관료 정치에서 정치하는 데서 출세를 위한 절대 조건이 유교가 되는 거예요. 유교에 대한 기초 지식. 물론 이제 유교의 경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제 출세를 할 수 있는 또는 관료가 될 수 있는 기초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한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잠시 도교와 불교가 융성했던 때도 있었어요. 도교, 불교. 그런데 여전히 유교 경전들은 모든 학문과 정치 생활의 기초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수나라, 당나라, 이제 그리고 송나라 이렇게 이제 중국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그 이때에도 여전히 한나라 때의 이 제도, 특히 유교를 중요시하는 그 제도는 여전히 중국 역사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송나라를 지나서 당나라를 지나서 수나라, 당나라를 지나서 송나라. 송나라 때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유학이 새롭게 또 이제 발전하는 때가 송나라 때예요. 신유학의 출현과 발전. 당나라에 비해서 송나라는 국경은 더 좁았지만 여러 가지 중국 문화를 더 높이 성장시켰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목판 인쇄가 발명이 되고 지폐를 통용하고 석탄을 사용함으로써 토착 중국 문화가 당나라 때보다 훨씬 더 높이 성장됐어요. 그들은 주나라와 한나라 시대 경전들 가운데서 발견된 정치적 지혜가 담긴 전통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그것들을 재해석했어요. 그래서 신유학의 부활이 이루어져요. 신유학은 결국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되는데 원래 유학보다 약간 더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더 철학적이지만 하여튼 유교적 맥락인데 그것은 주도니, 소용, 장제, 정호, 정의 두 형제, 주의에 의해서 신유학의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자 몽골족 보십시다. 몽골족은 전통에 대해 별 호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몽골족은 그 중국 그 중원에 아니라 말하자면 그 한족 출신들이 보기에는 그 오랑캐 북방 변두리에 있었던 자들이 말하자면 중국의 전체를 이제 통치하던 그때가 몽골족인데 몽골족은 이 한족 중국의 그 한족 주나라 한족의 개념에서 볼 때는 오랑캐예요. 근데 그 칭기스칸 그때가 언제냐면 13세기에 13세기 1279년부터 1368년까지 13세기
그리고 14세기 초에 한 100년 정도 몽골족이 징기스칸 그리고 그 후예들이 중국과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유럽도 침략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유럽을 쑥대밭을 만들고 갑자기 또 확 돌아가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그 서유럽까지도 다 몽골의 차지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동유럽만 일부 샥 휩들고 다시 또 몽골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13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가톨릭이 한참 절정에 이르던 때가 이 13세기인데 그때 이 동양에서는 몽골족이 징기스칸 그리고 이제 그 서남아시아와 동유럽 그쪽으로는 저기가 이슬람이 또 큰 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13세기에는 그렇게 서유럽과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과 몽골족 이렇게 크게 그 힘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13세기인데 하여튼 이 몽골족은 전통에 대해 별 호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주나라들의 전통인데 몽골족은 그것을 그 밖에 북방에서 변두리해서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관리 등용을 위해서는 과거 제도를 다시 제정했어요. 한나라의 제도나 전통에 대해서 별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거 제도는 다시 정비했어요. 이때 사서가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 유학에서 얘기하는 사서가 처음 채택되었어요. 몽골족도 유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중간에 왕성했던 왕량력,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저기 했던 명나라 때 왕성했던 왕량명의 철학은 명나라가 붕괴함에 따라서 왕량명의 철학은 이제 꺾어지고 오히려 원래 유교, 사회개혁에 전심했던 유교로 되돌아오는 그 결과가 생긴 게 몽골족, 우리나라 이 몽골족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고려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쳐들어오기도 했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 유교의 개념이 몽골족은 유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 한때 명나라 때 약간 그 주류에서 약간 비주류 쪽으로 넘어갔던 왕량맥의 철학을 다시 원래 그 유교 쪽으로 되돌린 시기가 몽골족 때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청나라. 청나라도 사실은 그 한족 출신들은 아니죠. 여기도 중국의 전통 저기에서 볼 때는 이제 말하자면 변두리에 있던 자들이 중국의 중원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청나라. 어쨌든 중국인의 자기 과신이 아편 전쟁과 함께 유럽의 침투에 심한 도전을 받게 됐죠. 이제 청나라 말기 때 얘기하는 거죠. 증국번이라고 하는 장군이자 통치가가 전통적인 유교 도덕 및 정치 원리를 적용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청나라는 그 전통적인 유교 도덕, 그 한나라의 한나라의 그 도덕 정치 체제를 그 후예들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유교 도덕과 정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면서 태평천국의 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송나라의 신유학과 한학을 조화시키려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청나라 말기 때 강유이라고 하는 자는 유교의 새로운 해석 속에서 개혁 사상의 근거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서구 사상도 도입하고 유교를 기독교에 맞설 수 있는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고자 시도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 1911년에
그 유명한 손문의 혁명이 있게 되는 거죠. 손문은 민족주의자였는데 군주 전제 제도를 전복시키고 유교의 제도적 골격을 폐지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유교의 체제 하에서 그 몽골족이나 청나라 때에도 결국 중요하게 여겼던 유교의 그 정치 체제를 손문이 혁명을 일으키면서부터는 완전히 그거를 이제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유교의 제도를 폐지하고 그 이전에 군주 전제 제도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 16년 이후에는 심지어 어떤 말들이 있었냐. 신문화 운동이 고조되면서 공자와 유교는 중국 현대화의 장애물이다. 이제 드디어 그 수천 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공자와 유교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 현대화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유교의 껍질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이 청나라 마렵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전 역사와 유산들을 재평가하기도 했어요. 자, 유교의 신학적 이해. 신관, 최고 신개념에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을 띠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리고 귀신의 존재와 귀신의 덕도 인정을 하면서 중용해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신을 어느 정도 인격신으로, 그리고 귀신도, 그러니까 영, 그리고 그 귀신의 그 덕도 인정을 하는, 그러면서 조상신도 인정하고, 그래서 다신 사상이에요. 다신교. 논어에 보면은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자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 공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늘이 내게 덕을 주셨으니 환태가 나를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공자는 하늘을 상당히 인격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 이미 한 거고. 자, 맨 밑에 보십시다. 성리학의 발달로 이기이론론과 이기이원론이 논쟁을 했고, 유교의 신개념이 이제 변천을 겪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신은 우주의 정신이고 물은 우주의 육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대우주는 신과 물, 한자로 신, 물, 성립된 일개의 대생명이라고 말하는 성리학이 이제 유교의 하나의 한 파트로서 발달하기도 했어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